임꺽정. 그놈 머리에 현상금 100냥을 건다. 명종 14년 3월 조정 대신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영의정 상진, 좌의정 안현, 우의정 이준경, 그리고 당대 최고 실권자 윤원영까지 조선의 권력 서열 1, 2, 3, 4위가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무슨 국가 대사라도 났나요? 아닙니다. 고작 도적 한 명 잡자고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양주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도 없었고 이름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냥 꺽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를 잡았고 저도 당연히 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에선 그게 법이었으니까요. 15살 때였습니다. 장터에서 소 잡는 일을 거들고 있었는데 한 양반이 지나가면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백정은 양반에게 길을 비켜야 하고 맞아도 참아야 하고 욕을 먹어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양반이 관아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제가 길을 제대로 비키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아전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30대. 죄목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죄였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이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어차피 백정으로 살아봤자 평생 이런 식이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도적이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양주 남쪽 산속에서 떠도는 나그네들한테 밥이나 빼앗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몰락한 양반 자제, 쫓겨난 노비, 고향을 등진 농민들, 모두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꺽정, 너 힘이 세다더니 진짜 괴력이네. 제 별명은 괴력꺽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남들보다 힘이 셌습니다. 백정 일을 하면서 단련된 탓이겠죠. 소 한 마리를 제 힘으로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싸움도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맞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종 12년, 저희 무리는 10명 정도였습니다. 큰 조직도 아니었고 그저 산속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도적대였습니다. 주로 지나가는 상인들을 털거나 외진 마을 양반집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백성들이 왜 우릴 숨겨주지? 양주 어느 마을에서 관아 창고를 털고 도망칠 때였습니다. 관군이 뒤쫓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헛간에 숨겨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저희가 턴 창고는 관아 창고였고 그 안에 있던 쌀은 백성들한테서 강제로 걷어들인 세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꺽정 나리. 한 할머니가 제게 절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백정은 평생 한 번도 날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브랜딩이구나. 물론 그땐 그런 단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나쁜 도적이 아니라 이로운 도적으로 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미지를 잘 활용하면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탐관오리만 털고 백성은 건드리지 않는다. 조직원들에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일반 백성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 둘째, 관아 창고나 탐관오리 집만 턴다. 셋째, 털은 물건의 일부는 반드시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준다. 넷째, 우리를 도와준 마을은 철저히 보호한다. 이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저는 물건만 훔친 게 아니라 민심을 훔쳤습니다. 명종 13년, 저희 조직은 5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역도 양주를 넘어 황해도로 확장됐습니다.
왜 황해도였을까요? 그곳이 바로 윤원영과 문정왕후, 일파의 친인척들이 관직을 독차지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황해도, 봉산. 그곳 수령은 문정왕후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한테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걷어들였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고 수령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저놈들 창고를 털어버리자 봉산 관할을 습격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습격이 아니라 작전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마을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쌀의 절반은 돌려주겠다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정보를 줬습니다. 관아 경비가 언제 가장 약한지, 창고 열쇠는 어디에 보관하는지, 관군은 몇 명이나 되는지.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 돌도 안 다치고 쌀 500석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250석은 마을에 뿌렸습니다. 임꺽정, 임꺽정. 마을 사람들이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완성했다는 것을. 명종 14년 봄,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해도 관찰사가 급히 장계를 올렸습니다. 도적 임꺽정이 황해도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숨겨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군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정부터 우의정까지 모인 겁니다. 도적 한 명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미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브랜드였고, 조직이었고, 민심을 등에 업은 세력이었습니다. 현상금 100냥, 고작 그것밖에. 소식을 들은 저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조정이 제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 겁니다. 관군 3천이 출동했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부하 서림이 물었습니다. 조정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해도 관찰사 한계순이 직접 토벌대를 이끌고 온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3,000명의 관군. 저희는 고작 70명 남짓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냐고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직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단순히 도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정보망을 구축한 겁니다. 어떻게요? 백성들을 활용했습니다. 마을마다 우리 사람을 심는다. 제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마을마다 연락책을 두는 겁니다. 그들은 도적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관아 동향을 살폈습니다. 관군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관아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새로운 수령이 부임하는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판 다단계였습니다. 정확히는 네트워크, 조직이었죠.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거미줄 구조였습니다. 중앙에 제가 있고 각 마을에 노드가 있었습니다. 한 곳이 무너져도 전체는 끄떡없었습니다. 황해도 서흥의 관군 1천이 집결했습니다. 신계에도 500명이 대기 중입니다. 봉산 수령이 황해도 관찰사와 회의를 했습니다. 9월산을 포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관군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평안도로 간다. 관군이 황해도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저희는 평안도 성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관아 창고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로 돌아오기 전에 강원도 이천을 거쳐갔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관군은 저희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임꺽정이 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한계순이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3,000명을 동원해서 한 달 넘게 수색했는데 임꺽정은커녕 부하 한 명 못 잡았으니까요. 오히려 수색하는 동안 관군이 주둔한 마을에서 식량을 징발하니까 백성들 원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관군이 와서 우리 곡식을 다 가져갔어요. 차라리 임꺽정이 나았죠. 이게 바로 이미지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백성을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관군은 도적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인지 백성들이 판단했습니다. 명종 14년 여름, 저희 조직은 15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역은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경기도 4개 도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도적이 아니라 지방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자금 관리였습니다. 더러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모든 도적의 고민입니다. 쌀을 1,000석 털었다고 칩시다. 그걸 전부 먹을 순 없잖아요.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팔까요? 장터에서 팔면 바로 들킵니다. 저는 밀무역상을 활용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밀무역이 성행했습니다. 특히 명나라, 일본과의 밀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저는 그 루트에 접근했습니다. 쌀 500석을 은으로 바꿔주시오. 임꺽정 두목, 수고비는 10%면 되겠소? 밀무역상과 거래했습니다. 그들은 물건 출처를 묻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신원을 캐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윈윈이었죠. 쌀은 은으로 바뀌었고 은은 다시 무기와 식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물론 그땐 그런 용어가 없었지만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합법적인 물건으로 바꾸는 거죠. 칼 50자루, 창 30자루, 활 20개를 구했습니다. 무기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라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훈련도 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산에서 체력 단련을 하고 오후에는 무술 연습을 했습니다. 임꺽정 두목, 우리 이제 관군보다 강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군보다 강한 게 아니라 영리한 겁니다. 정면 승부를 하면 저희가 집니다. 100명이 1,000명을 이길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게릴라전을 택했습니다. 관군이 오면 숨고, 관군이 가면 나타나고, 관군이 지치면 습격하고. 이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이 쓴 전략이죠. 저는 400년 먼저 그 전략을 썼습니다. 명종 14년 가을,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황해도 관찰사 한계순이 임꺽정 토벌에 실패했습니다. 조정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6개월 동안 3,000명을 동원했는데 임꺽정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관군 20명이 임꺽정 무리와의 교전에서 죽었습니다. 한계순을 파직하라. 명종이 경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찰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병력을 줬습니다. 5,000명. 그리고 포상금도 올렸습니다. 100냥에서 200냥으로. 이제 제 몸값이 200냥이래요. 부하들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조정이 계속 압박하면 언젠가 구멍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조직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번엔 내부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고 민가에 행패 부리지 말 것. 둘째, 여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 것. 셋째, 동료를 배신하면 죽음으로 다스릴 것. 넷째, 백성에게 해를 끼치면 즉시 조직에서 축출할 것. 규율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한 번은 부하 하나가 술 먹고 민가에 쳐들어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직접 그 부하를 잡아다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곤장 50대를 쳤습니다. 임꺽정 무리는 다르구나.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 관리였습니다. 한 명의 일탈이 전체 이미지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명종 15년 봄, 저희 조직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직이 너무 커진 겁니다. 20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조직을 분산시켰습니다. 3개 부대로 나눈다. 1부대는 제가 직접 지휘하고 2부대는 서림이, 3부대는 조차돌이가 맡았습니다.
각 부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되 중요한 작전은 제가 총괄 지휘했습니다. 이게 바로 셀 조직이었습니다. 임꺽정, 너 진짜 천재 아니냐? 서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 머리를 굴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스템이 나중에 제 발목을 잡게 됩니다. 두목, 관군이 새로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명종 15년 여름, 불길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황해도 관찰사 남치근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꺽정을 잡으려면 백성을 이간질해야 한다. 남치근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저와 백성 사이를 떼어놓는 것. 어떻게요?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먼저 당근. 임꺽정에게 협조한 마을에는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임꺽정 정보를 제공하면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열량. 백성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 채찍. 임꺽정을 숨겨준 마을은 마을 전체를 연좌제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위험한데.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전략이 먹히기 시작하면 제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백성은 의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존으로 움직입니다. 저를 도와줬던 이유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도와주는 게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두목, 봉산 쪽 연락이 끊겼습니다. 성 마을에서도 연락책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둘씩 정보망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저를 배신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살고 싶었던 겁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작전을 바꿔야 합니다. 서림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황해도는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명종 15년 가을, 저희는 본거지를 황해도 구월산에서 강원도 이천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이 너무 커진 겁니다. 2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여 살리려면 계속 관할을 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털수록 적이 늘어났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두목, 평안도 성천 관하에 쌀 2,000석이 있다는 정보입니다. 조차돌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유혹적이었습니다. 2,000석이면 1년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큰 건이었습니다. 큰 건을 치면 반드시 큰 반격이 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배고파합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치기로. 명종 16년 정월, 평안도 성천 관할을 습격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쌀 2,000석을 빼냈고 은 300냥도 챙겼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부하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관군의 저항이 너무 약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두목, 조정에서 남이신 수사를 파견했습니다. 남이신 수사. 조선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토벌대를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병력은 1만. 그리고 이번엔 작전이 달랐습니다. 한 지역만 수색하는 게 아니라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경기도를 동시에 포위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포위망을 좁혀오는구나.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했습니다. 관군의 배치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도망갈 구멍을 하나하나 막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평안도 관군이, 남쪽은 경기도 관군이, 동쪽은 강원도 관군이, 서쪽은 황해도 관군이 막고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 성천 관할을 일부러 내준 겁니다. 저희가 큰 건을 치면
자만하게 될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포위망을 완성한 겁니다. 저는 완전히 당한 겁니다. 두목,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방법이 있을까? 조직을 해체한다.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200명을 5명씩 40개 팀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각 팀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근적도 없앴습니다. 두목, 그럼 우리는요? 나는 핵심 멤버 20명만 데리고 움직인다. 조직을 사실상 해산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큰 조직은 눈에 띕니다. 하지만 5명짜리 작은 팀은 평범한 나그네와 구별이 안 됩니다. 저는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명종 16년 봄, 관군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1만 명의 병력이 4개 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흩어진 팀들 중 몇 개가 잡혔습니다. 30명 정도가 체포됐습니다. 임꺽정 부하 30명을 잡았다. 조정은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꺽정은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핵심 멤버 20명과 함께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군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목, 이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20명이 석 달을 버티려면 엄청난 양의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외부와 연락을 끊었고 장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산짐승을 잡아먹으며 버텼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식량을 구해야 합니다. 서림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마을에 나타나는 순간 정보가 새어나갈 겁니다. 그럼 관군이 몰려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굶어 죽습니까?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조직 내부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배고프면 의리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타협했습니다. 서림이 혼자 마을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임꺽정 무리라는 걸 밝히지 말 것. 알겠습니다. 서림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틀 후 돌아왔습니다. 쌀 한 가마를 구해왔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림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엔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던 백성들이 이제는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관군이 마을을 뒤지면서 집집마다 들이닥쳤답니다. 임꺽정을 숨겨줬냐고 추궁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았답니다. 곡식도 빼앗기고 가축도 잃었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의적이라고 불렸지만 결과적으로 백성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백성에게 불행이 된 겁니다. 두목,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조차돌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빼앗긴 것을 돌려주는 게 의로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명종 16년 여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시스템의 바깥에서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범죄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도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임꺽정에게 항복을 권유하라. 명종 16년 가을, 조정에서 새로운 전략이 나왔습니다. 무력으로 안 되니 회유책을 쓰는 겁니다. 황해도 관찰사 남치근이 직접 경문을 써서 곳곳에 붙였습니다. 임꺽정이여, 스스로 나와 항복하라. 그러면 죄를 용서하고 벼슬을 주겠노라. 부하들이 그 경문을 떼어다가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벼슬, 백정 출신에게 벼슬을 준다고요?
조선이란 나라에서 신분제가 얼마나 철저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유책이 정말로 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두목을 배신하면 상금 500냥과 함께 죄를 사면해주겠다. 핵심은 조직 내부의 균열을 노린 겁니다. 임꺽정을 직접 잡는 게 아니라 임꺽정 부하가 임꺽정을 배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500냥.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두목, 설마 우리 중에 배신자가? 서림이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걱정됐습니다. 20명의 핵심 멤버. 모두 저와 오래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변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숨어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식량도 부족했고, 관군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명종 16년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이천의 한 산골짜기에 은신해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지냈습니다. 두목, 이대로는 안 됩니다. 동사하겠습니다. 부하들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인간이 견디기 가장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봄까지 버틴다. 눈이 녹으면 다시 움직인다. 하지만 그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종 17년 정월 초하루. 설날이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명절을 쇠고 있을 때 저희는 동굴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목, 제가 근처 마을에 다녀오겠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조차돌이 자원했습니다. 조차돌은 제가 가장 믿었던 부하 중 하나였습니다. 저와 함께 5년을 함께했고 수많은 위기를 같이 넘겼습니다.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게. 조차돌이 동굴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숨어있는 동굴로 왔습니다. 수백 명의 병력이 동굴을 포위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 겁니다. 임꺽정, 항복하라! 관군 장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차돌이 저를 판 겁니다. 배신자. 조차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5년을 함께했지만 조차돌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500냥이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어머니를 택한 겁니다. 싸운다. 저는 칼을 뽑았습니다. 항복은 없었습니다. 백정 출신 도적에게 자비 같은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죽을 거면 싸우다 죽는 게 나았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20명, 관군은 수백 명. 승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굴이라는 지형이 유리했습니다. 좁은 입구로는 한 번에 몇 명밖에 못 들어왔으니까요. 임꺽정은 내가 잡는다. 관군 무사 하나가 돌진했습니다. 저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백정이었지만 싸움은 잘했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이었습니다. 무사의 팔을 베었습니다. 이각. 무사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또 다른 무사가 왔습니다. 끝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싸웠습니다. 옆에서 부하들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두목, 도망치십시오. 서림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 대신 관군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동굴 뒤쪽은 막혀 있었습니다. 출구는 하나뿐이었고 그곳은 관군이 막고 있었습니다. 화살을 쏴라. 관군 장수가 명령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몸을 숨겼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화살 하나가 제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크.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화살이 제 다리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옆구리를. 저는 온몸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임꺽정을 생포했다. 관군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이 양주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도적이 되고 의적이라 불리고 조선을 뒤흔들고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임꺽정,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관군 장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의적이 아니었다.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의적.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었던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으로 살 수 없어서 도적이 됐고, 도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영리하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백성을 도운 건 의리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명종 17년 정월 3일. 저는 숨을 거뒀습니다. 저의 목은 잘려서 한양으로 보내졌고 저작거리에 효수됐습니다. 백성들이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악당이었을까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조선이란 시스템 밖에서 살아남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브랜딩과 마케팅의 힘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미지 관리 잘하면 범죄자도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고 난 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종 17년 정월, 임꺽정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대대적인 선전을 펼쳤습니다. 3년에 걸친 토벌 작전이 마침내 성공했다는 겁니다. 명종은 직접 포상을 내렸습니다. 토벌에 참여한 장수들에게는 승진과 포상금을, 정보를 제공한 백성들에게는 상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차돌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차돌을 잡아들이라. 놀랍게도 조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차돌은 500냥을 받긴 했지만 그 즉시 체포됐습니다. 죄목은 도적의 일당이었습니다. 조정 입장에서 조차돌도 어차피 범죄자였던 겁니다. 배신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조차돌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갔습니다. 500냥은 몰수됐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배신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배신자의 최후로구나.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조차돌은 유배지에서 1년도 못 버티고 죽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죄책감과 배신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무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편 저의 목이 효수된 저작거리에는 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임꺽정, 나리. 몰래 찾아와 절을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와서 술 한 잔을 따라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를 금지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임꺽정이 산 임꺽정보다 더 강력한 상징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브랜딩의 힘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이미지는 남습니다. 임꺽정 사후 50년이 지난 선조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곳곳에서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제2의 임꺽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꺽정이란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임꺽정처럼 탐관오리만 턴다. 실제로는 일반 백성도 털었지만 이미지는 임꺽정을 차용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름 석자면 백성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파워였습니다. 100년이 더 지난 숙종시대, 또 다른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장길산. 그는 자신을 임꺽정의 후예라고 칭했습니다. 실제 혈연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계승한 겁니다.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일제강점기, 소설가 홍명희가 대하소설 임꺽정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에 걸쳐 완성된 이 소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일제강점기 조선 사람들은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꼭 조선시대 백정처럼. 그들은 임꺽정에게서 저항의 상징을 받습니다. 홍명희는 영리하게도 임꺽정을 완벽한 의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는 달랐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제공한 겁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 재창조였습니다. 1996년 SBS에서 드라마 임꺽정이 방영됐습니다. 주말 황금 시간대에 방송된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40%를 넘겼습니다. 드라마 속 임꺽정은 의로운 영웅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끝까지 정의를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제 임꺽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걸 원했습니다. 영웅 서사를, 승리의 이야기를. 비록 드라마에서도 임꺽정은 죽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로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의 진화였습니다. 그럼 진짜 임꺽정은 누구였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명확합니다. 도적 임꺽정이 관할을 습격하고 백성을 약탈했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의적이란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악한 도적, 흉악한 무리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실록에 따르면 임꺽정 무리는 관아뿐 아니라 부유한 민가도 털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살해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전체를 약탈했습니다. 부하들의 범죄 행위를 묵인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후대 사람들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기억할까요? 첫째, 시대적 맥락입니다. 명종 시대는 조선 역사상 가장 부패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 일파가 권력을 독점하고 지방 관리들은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스템에 저항하는 자는 비록 범죄자라 해도 영웅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미지 전략의 성공입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펼친 전략, 즉 백성 편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부 선행털은 곡식 일부를 백성에게 나눠준 것이 과장돼서 전해졌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셋째, 후대의 재해석입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억압받는 시대에는 저항하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임꺽정은 그 틀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실제 역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이미지가 중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브랜딩의 진수입니다. 만약 임꺽정이 현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유튜브 채널을 열었을 겁니다. 임꺽정의 정의 실현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부패한 기업인을 폭로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모습을 편집해서 올리는 겁니다. 조회수는 폭발했을 겁니다. 구독자 100만은 가뿐했을 겁니다. NFT도 발행했을 겁니다. 임꺽정 의적 컬렉션 같은 이름으로 수익금의 일부는 기부한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 10%만 기부하고 90%는 챙기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10% 기부만 보고 박수를 칩니다. SNS 마케팅도 완벽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샵정이구현 샵이로운저항 샵임꺽정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서 팔로워들은 열광했을 겁니다. 임꺽정 형님 최고 같은 댓글이 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세금 탈루나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팬들은 이건 권력의 탄압이다 라고 옹호했을 겁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그만큼 높았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임꺽정의 진짜 유산입니다. 범죄와 영웅 사이의 경계는 이미지에 달려 있다는 것. 브랜딩과 마케팅만 잘하면 범죄자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미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있을 때는 영웅이었지만 죽을 때는 온몸에 화살을 맞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잊히고 그리고 수백 년 후 다시 각색되어 부활했습니다. 브랜드는 만들 수 있지만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조직이 너무 커진 게 실수였습니다. 관리가 안 됐고 내부 배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대 CEO들에게 드리는 교훈입니다. 이미지는 무기지만 동시에 독입니다. 이미지에 맞춰 살아야 하고 이미지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저처럼요. 임꺽정이 요즘 있었으면 유튜브랑 NFT 했을걸?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기죄로 구속됐을 겁니다. 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게 브랜딩의 힘이니까요. 결론 이미지 관리 잘하면 범죄자도 영웅 된다. 하지만 그게 진실을 바꾸진 않는다. 저는 의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영리한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의적이기를 원했고 저는 그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판 다단계, 의적 마케팅의 원조, 임꺽정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꺽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